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14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특수상대론 중 동시성의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삶과 죽음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는 시간의 화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반드시 공간상의 어디에 있는 것이지 공간도 없는데 물체가 존재할 리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옳은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어쩌면 잠정적으로 옳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세계에서만 옳다는 한 예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편견임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먼저 절대 시공간의 개념을 정리해 두도록 하죠. 절대 시공간은 단순히 일상적 경험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물체의 존재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고 상정한 겁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상관없이 공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고 시간과 공간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시간은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아득한 미래에 향하여 흘러간다. 대강 이런 것이 절대 시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경이며 존재하는 것들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배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물체 속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뭘 물체 속도라 그럴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내가 자전거와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하면은 그 사람 나한테 움직이지 않죠. 근데 그럼 뭘 속도라 그럴까? 뉴턴 생각에는 움직이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속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것도 의심 없이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장차 우리가 화성으로 또는 태양계 밖으로 여행을 할 텐데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 할지 모릅니다. 어머니, 지금 로켓을 타고 여행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들을 때는 당연한 물음인데 사실은 그 물음 자체가 물음으로서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상대성이 보일 텐데, 지금 절대 시공간에서라면 그 물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물음이죠. 그리고 공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일 겁니다. 나에게 100m인 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100m다. 그 절대 시공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뉴턴 당시부터 라이프니츠와 같은 학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턴 역학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전자기학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확인되자 물리학자들은 절대 시공간은 정말 있구나 하고 믿게 됐습니다. 1864년 영국의 물리학자 막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뉴턴만큼 어떻게 보면 공이 있다고 할 사람인데 전자기학이라는 그 새로운 학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들고서 거기에서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 내에서 계산해 봤더니까 상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속력은 거기에 29만 어쩌고 나왔는데 그냥 되게 30만 킬로미터라고 그 속력이 나왔는데 그 빛의 속도가 같죠. 따라서 막스웰은 대단하게 이런 말 합니다. 빛도 전자파 일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있은 후에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전자기파를 자기가 만든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합니다.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증명됐네요.
자, 그렇다면 빛이 전자파라면 그 파동인 빛이 어떻게 진공을 통해서 태양에서 지구로 전파되는가? 저 먼 별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그 진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진공중을 통해 어떻게 전파되는가? 진공으로 전파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그 물결이 그 파도치는 수면파나 우리 음파 이런 것 등을 뭐 지진파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모든 파동은 진행하려면 그 파동을 진행시키지는 매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음파라면 제 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공기가 있죠. 그래서 19세기 물리학에서는 빛은 진공 상태의 공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빛도 파동 이상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공은 에테르라는 물질이 진공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고 이 에테르의 진동이 바로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 에테르를 찾아보자. 그 에테르를 찾으면 절대 시공간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는 볼 때는 그 당시의 물리학적 지식이나 이성적 사유, 논리로 볼 때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테르만 찾으면 뭐 절대 시공간이라는 건 뭐 틀림없이 있는 거고, 그럼 전자파도 거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대개 초속 30km로 갑니다. 초속 30km면 굉장히 빠르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양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고려하면은 에테르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테르의 존재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소가 있어서 실제 실험에서는 그런 걸 다 고려했지만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구의 공전이 정지한 에테르에 대한 속도라고 가정하면 지구가 정지해 있고 에테르가 지구의 공전 속도로 돈다고 하는 강물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쉬울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위에 보이는 화살표가 물이죠. 그게 강물입니다. 그게 에테르가 흐르는 속도죠. 보트가 뭐냐면은 그 흘러가는 물 위로 보트가 지나가는 거 비유하기를 에테르 위로 지금 빛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케스 몰리는 지금 거기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 속도를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지구가 따라가면서 보면 지구 속도 빼줘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측정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9만 9천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과 뭐 거의 비슷한 값을 얻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C 플러스 V도 29만 9천이고 C 마이너스 V도 29만 9천이고 아까 말한 대로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측정하든지 간에 빛이 광원이나 관체 속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실험됐냐면 1887년 미국의 물리학자 마이켈슨과 몰리가 실험한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빛의 속도는 광원의 속도나 관찰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 에테르의 이론을 부정하는 최초의 유력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코페르니쿠스의 그 혁명에 의해서 두 번째 과학혁명의 이론적 관점의 시발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학혁명 시작은 상대성 이론이겠죠. 그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마이케스 모리의 실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죠. 자,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봅시다. 소위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와 갈릴레의 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그림에 보면 어떤가요? 빨간 점이 이벤트를 썼죠. 그게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을 두 명의 좌표계 S
빨간 글 보면 제일 위에 S와 S 프라임이라고 썼는데 그 S는 둘 다 관성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은 정지해 있고 그 사람은 좌표계를 X, Y, Z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S 프라임은 S에 대해서 속도 V로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용한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이 처음에 일치했다. S와 S 프라임 일치했다가 시간이 T만큼 흐르게 되면 속도 V로 움직이니까 VT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사건은 S가 볼 때는 X라 부른다면은 X 프라임은 여기서 보니까 이걸 X 프라임이라 부를 텐데 이것은 뭐예요? VT만큼 떨어진 거니까 VT 더하기 X 프라임이 X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쓴 대로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VT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운동과 관계없는 방향은 다 뭐 Y 방향, Z 방향, 시간은 관계없죠. 자, 이게 바로 갈릴레이 변환인데 이 갈릴레이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도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지상에 대해서 속도 20m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그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초속 5m로 움직이는 사람이 따라가 보면 이 자전거 속도는 초속 15m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1초에 20m 갔는데 내가 5m 따라가면서 봤으니까 나한테서 볼 때는 자전거는 15m죠. 그럼 갈릴레이 변환에 따라서 20 빼기 5는 15. 이 갈릴레이 변환은 옳은 것 같네요. 근데 갈릴레이 변환은 고전력학의 중요한 원리인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그러니까 누가 뭐 절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없이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속도가 뭐 15m라 그런다면 딴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보는 운동으로서 얼마라고 말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얼마라고 움직인다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의 모든 관찰자에게 물리법칙은 동일한 형식의 표현입니다. 여기 관성계라는 것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좌표계를 말함으로써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관성계가 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은 그 속도가 얼마든지 간에 5m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뭐 10m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100m로 초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물리법칙을 똑같은 형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뉴턴의 법칙이 질량 곱하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뉴턴의 운동법칙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뉴턴력학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만족시키려면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두 좌표계 사이의 좌표면은 갈릴레이 변환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뭐 다 맞아요. 상대성 원리도 맞고 갈릴레이 변환도 맞고. 근데 1880년 당시 뉴턴의 법칙은 분명히 진리를 얘기해줬고 갈릴레이 변환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이켈슨 모리 실험을 해보니까 왜 빛의 속도는 따라가면서 보든 반대 방향으로 보든 수직으로 가면서 보든 똑같이 그걸 예를 들면 30만 빼기 10만도 30만이고 30만 빼기 20만도 30만이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그 문제 때문에 30만 빼기 30만이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소위 극한 개념으로 사용하면 30만 빼기 30만 하더라도 30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주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왜 뉴턴 법칙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갈릴레이 변환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이켈슨 모리 실험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라고 그러는 걸까? 그리고 빛의 속도가 만약 일정하다면 어디가 잘못된 걸까? 이걸 생각해서 먼저 동시성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공간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2부 21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그 복습하는 기분으로 들어보기로 하죠. 그럼 먼저 동시성을 정의해야 되죠. 여기 동시란 건 뭔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동시성이라는 건 쉬워요. 내가 그냥 보는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났으면 동시성이니까. 근데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게 동시성이라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두 점 사이에 딱 중간에 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온 빛이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면 A와 B에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니까 이제 사고 실험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하는 건데, 우선 달리는 기차를 생각해요. 달리는 기차의 앞과 뒤에서 번개가 칩니다. 근데 보면은 조금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번개는 동시에 친 것이 됩니다. 근데 기차의 가운데 지점에 앉은 사람에게는 앞쪽에 번개가 친 것이 먼저고 뒤쪽은 나중에 쳤다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까마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사건의 순서가 바뀌어서 배가 먼저 떨어지고 까마귀가 날았다 할 수도 있고, 까마귀가 먼저 날고 배가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를 보죠. 지금 달리는 기차에 번개가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기차에 타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기차 앞과 뒤의 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떠나요? 번개가 쭉 치니까 제일 밑에 그림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동시에 빨간 옷 입은 사람한테 번개가 도달했죠. 기차에 탄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보죠. 기차에 탄 사람은 번개가 쳐서 번개가 올 때 기차가 앞으로 가죠. 따라서 그 중간 그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 입은 사람 안에서는 기차의 앞에서 친 번개가 먼저 도달하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야, 기차의 앞에서 번개가 먼저 쳤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번에 그림은 없지만은 만약 거꾸로 기차가 뒤로 갔다 치면 기차에 탄 사람은 기차의 뒤쪽에서 번개가 먼저 치고 앞쪽에서 마지막에 쳤다 할 테니까 세 가지가 다 주장이 있겠네요. 기차의 앞쪽에서 번개가 먼저 쳤다는 주장하는 사람, 뒤쪽에서 먼저 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동시에 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옳으냐? 셋 중에 누가 옳은 게 없고 셋 다 옳다. 이 말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지금 여기 동시성이 검증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차 안에서 이제 불빛을 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기차에 탄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탄 기차에서 빛이 똑같으니까 앞뒤로 똑같이 가죠.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낸 불빛이 기차의 앞쪽이나 뒤쪽에 똑같이 부딪혔어요.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떤가요? 기차가 앞으로 가니까 그걸 딱 그림 보다시피 불빛이 뒤에 먼저 도착하겠죠. 기차가 움직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The distinction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is only a stubbornly persistent illusion. 뭐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그 마음 깊숙이 그냥 그 각인된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럴 뿐이지 사실 그것은 일루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수상대론에 의하면 절대적 동시라는 건 없습니다. A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B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A에게 먼저 일어난 일이 B에게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이 우주에는 보편적 동시성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성이라는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좌표계 근처에 있는 데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 식구,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또 뭐 지구까지는 확대할 수 있겠는데 달만 하더라도 0점 몇 초는 틀릴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시간도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북극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인과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원인에 다른 것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과거, 현재, 미래 순서가 달라지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좌표계가 바뀌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이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시간과 공간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이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확실한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바로 반야신경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반야신경은 우리가 헛되고 뒤바뀐 생각에 빠져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길러서 바로바로 하는데 어떻게 반야를 기르느냐? 정말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아서 그걸 내가 꼭 진리를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선성들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선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수하기 하다 코 만지기만큼 쉽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부지런히 7년만 노력하면 성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선성들이 한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진리를 찾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왜 바르게 살면서 계정을 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기본이 뭐죠? 믿음인데 그 믿으려면 먼저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일종의 자존감인데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서 훌륭한 사람인데 거친 말, 뭐 그릇된 행동 이런 행동 하지 않겠죠. 그게 바르게 사는 첫 번째.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계정을 닦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강의 요만큼 하고요. 다음 15강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